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사회복지지 9급, 우리가 11번부터죠. 11번. 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설명. 행정행위 효력하게 되면은 공정력도 있을 수 있고 존속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공정력 말하는 것이고, 공정력 중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구성요건적 효력 말하는 겁니다. 구성요건적 효력. 그래서 법원의 본안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문제가 선결 문제인데, 그 선결 문제가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로 나설 때, 그럴 때 우리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라는 논점을 잡게 됩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문제야 된다.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그래서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연결하게 되고,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적법하면 당연히 유효가 되는 것이고, 위법하게 되면 원래는 무효가 돼야 되는 것인데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입니다.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공정력은 취소 사유에서만 인정이 되고 무효 사유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가 된다라는 것은 공정력이 제거된다라는 뜻입니다. 공정력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취소 처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처분청, 그 다음 두 번째 취소 재결이 있을 수가 있겠고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 세 번째 취소 판결이 있을 수 있겠고 행정법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이걸 통해서 공정력을 제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하는 것이다. 유효성 추정의 힘이죠. 뭐가 아니라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다.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다. 적법성 추정의 힘이라고 보게 되면은 권한 있는 기관이 심사할 수 없는 범위가 적법 위법에 대한 문제까지로 확대됩니다.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통설 판례 입장이고, 만약에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당연 무효가 아니면 위법 자체가 아니고 아예 적법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용인하는 것이 되면 법치 행정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적법성 추정의 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견해 대립이고요. 판례에 의하게 되면 행정청의 개고 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해서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지금 개고라는 처분이다라는 전제가 깔렸죠.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있어서 민사법원입니다. 우리 판례는 국가배상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실보상 청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당사자 소송이라고 개정안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엔 그러한 명시가 없는 상태고, 판례는 편의상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민사법원은 개고 처분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를 할 수 있다. 만약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은 민사법원은 누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처분청이라거나 행정심판위원회라거나 행정법원이 취소의 수소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없는 기관, 권한 없는 법원으로서의 민사법원은 만약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본다면 그러면 위법성 심사를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유효성 추정의 힘으로 보니까 유효, 무효에 대한 부분에만 구성요건적 효력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적법, 위법의 문제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됨이 없이 스스로 심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서 지금 불가변력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실질적 존속력을 말하는 것이죠. 형식적 존속력으로서의 불가쟁력하고 이제 비교를 해주시게 되면은, 취소 처분을 처분청, 그 행위를 한 주체인 처분청의 취소 처분을 제한을 하려면은 불가변력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불가변력, 밑에 있는 취소 재결과 취소 판결을 합쳐서 우리가 쟁송 취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행정 쟁송을 제기해서 취소를 받는 것이죠. 쟁송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은요,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때는 쟁송 취소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청구기간이나 제소기한을 도과한 거죠. 불가변력이 인정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예를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때 상대방은 행정쟁송 절차를 통해서 그 효력을 다툴 수가 없다?
행정심판의 재결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재결 취소를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재결을 제거할 수가 있죠.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심판의 재결 역시도 취소소송을 통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변력이라는 문제는 뭐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쟁송 취소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불가쟁력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도 있죠. 취소 처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어느 쪽 주소인지 확인을 해두시고,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 기간을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그렇죠? 쟁송제기 기간, 제소기간이나 청구기간 등을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잠정적 통용력으로서의 공정력은 쟁송 제기 기간을 도과함에 따라서 영구적 통용력으로서 불가쟁력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공정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쟁송 제기 기간의 제한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기간이 제한이 있어야지 도과했을 때 불가쟁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불복 기간 제한 자체가 없다면 불가쟁력도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의무행 확보 수단에 대한 내용이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가 않는다.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 제7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7조에 보시게 되면 지금은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이 제정이 되어서 고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의 공표, 이건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데, 명단 공표, 행정상 공표에는요, 행정상 공표에는 정보 제공적인 공표도 있을 수 있지만 위반 사실 공표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명단 공표가 바로 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위반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반 사실 공표, 명단 공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그것을 참아야 되는 의무,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법적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행위가 아니니까 이것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침익적인 법적 효과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침익적 작용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법률요부 원칙, 법률요부 원칙이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홍정선 교수에 따르게 되면은 명단 공표는 그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법률요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학자 중에 그런 사람 없다면 일반적으로 법률요보가 적용된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요보가 적용된다는 점, 그게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인 겁니다.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다. 불복하는 자, 불복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입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아니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야? 과태료 재판 얘기하는 겁니다. 과태료 재판을 말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과태료 재판도 재판이니까 물론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의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재판이니까 당사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편 쪽은 검사라고 했습니다. 검사. 그래서 당사자와 검사가 그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 저 결정은 재판 결정입니다. 행정청 결정이 아니라 저 결정 부과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은 당사자가 불복을 하게 될 것이고,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은 법원에서, 그러면 검사 쪽에서 불복을 하게 될 건데, 이거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 제기 방법이 아니라 즉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을 한다라고 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우리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할 때 이런 때와 달리 여기에는 그 즉시 항고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은 그 결정을 더 이상 집행 못합니다. 즉시 항고를 하면 집행정지의 효과가 같이 동반된다라는 점도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받고 이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앞부분에 있는 과태료 처분은 행정질서벌을 말하는 것이죠. 얘는 행정질서벌 말하는 것이고, 뒤쪽에서 형사처벌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형사처벌은 이거는 행정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형벌. 행정범에 대한 행정형벌, 하나는 질서벌, 하나는 형벌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라는 문제는 이거는 이중처벌금지 원칙 말하는 거죠.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형사처벌, 행정형벌은 형법에 형법상 형명이 있는 처벌이 맞지만은 과태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겠죠. 다음 문제. 13번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입니다. 가구제 수단이죠. 임시적인 구제 수단으로서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 수단은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고, 사전적 적극적 가구제 수단은 가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후적 소극적 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 말하는 거죠. 집행정지의 대상은 효력과 집행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을 정지를 한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집행입니다. 집행을 정지를 한다. 그러니까 처분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그 효과를 집행을 하는 건데, 이 집행을 막으려면 뭐를 막아야 되냐면 효과를 막아야 됩니다. 효과를 막아야 돼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막아야 되고, 이 효과, 행정행위가 일을 하는 이 효과를 막으려면 뭐를 막아야 되냐면 효력을 막아야 됩니다. 효력을 막아서 그 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만들면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 거니까 일도 안 하게 될 것이고 효과 발생 없고, 효과가 없으면 집행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집행정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 원래는 무엇을 정지시켜야 된다? 원래는 왼쪽에 있는 대로 효력을 정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효력을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 효력의 정지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왼쪽에다가 집행의 정지, 오른쪽에다가 절차의 정지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은 그 처분의 집행력이라는 게 있죠. 행정행위에는 집행력을 막아버린다. 행사를. 두 번째, 집행을 막는다. 집행을 막고 절차를 막게 되면, 다음 절차로 연결되는 것을 막게 되면은 집행정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간이한 방법으로서 집행과 절차를 정지시킴으로써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면 그럴 때는 굳이 효력까지 정지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력의 정지가 이게 원래 필요한 부분인 것인데, 이거는 보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행정소송법 23조 2항 단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먼저 사용하고 얘는 보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말입니다. 얘하고는 사실은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만든 게 아니에요.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만든 게 아니라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효력이 없는 상태를, 얘네 둘은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합치면은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든다. 이게 집행정지 효과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우리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때만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집행정지의 핵심적인 요건이고요. 본대 회급 복명이죠. 본대 회급 복명. 집행정지의 요건에는 본대 회급, 복명 이렇게 되는데, 이 본대 회급 복명에서 핵심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집행정지 대상으로서의 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된다 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핵심적인 적극적 요건이 되는 것인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저것을 확대해서 중대한 손해라고 바꿔놨고요. 현재 행정심판법도 중대한 손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만 가장 좁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판례는 그것이 원상회복 또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원래 이겁니다. 원래 이건데
성질상 금전보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소원인데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들어가서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는 경우, 참고 견디기가 힘든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중대한 손해까지 확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헌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해석상으로는 중대한 손해까지 확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적법한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본 얘기하는 거죠. 본. 우리 행정쟁송에서 가구제는 집행정지든 가처분이든지 간에 먼저 본체 쟁송으로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건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이고, 본안 소송의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취소 소송이 먼저 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취소의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아니라 취소를 제기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송 없이. 여기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가능한데 다만 뭐라고?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적법한 소송이 제기돼 주어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더 들어가시게 되면 집행정지 신청을 거꾸로 더 먼저 하고, 이걸 더 먼저 하고 나서 뒤쪽에 가고 취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집행정지 여부 결정 나올 때까지는 취소가 제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본안에 관한 이유 유무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결정 단계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보전 소송 단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안 소송의 청구의 이유 유무에 대한 문제는 바로 그 처분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처분이 위법인지 문제는 본체 소송에서 다룰 문제인 것이지 보전 소송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해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입니다. 없음이 명백한 때에도 이때도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3항에 보시게 되면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적극적 요건 규정이 2항에 있고 소극적 요건 규정이 3항에 이렇게 있는데, 행정소송법 개정안 들어가시게 되면 이 소극적 요건에서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해서는 안 된다가 추가가 됩니다. 개정안 들어가게 되면 추가가 됩니다. 원래는 3항에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현재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없긴 하지만, 법에는 없지만 집행정지 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본래 취지는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승소 판결, 취소 소송의 도중에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권리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인 거고요. 권리 회복 불능 상태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는 결국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저렇게 돼버리면은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명문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극적 요건 안에 포함시켜서 다루게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음 문제. 취소 소송의 적법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효인 처분에 대해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은,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이죠. 실질은 무효 선언, 무효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무효 확인 소송이고, 형식은 어쨌든 소장에다가는 취소를 구한다라고 썼기 때문에 형식은 취소송이고, 형식은 취소송, 실질은 무효 확인 소송. 둘의 차이점은 제소기간과 전치주의죠. 제소기간과 전치주의 두 가지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제소기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모두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게 전치주의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판례는 표시주의 원칙에 따라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제소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는 것은 주관적 제소기간 말하는 것이죠. 안날, 알았으니까 주관적입니다.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 여부를 인식한 날을 말하는 것이다.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인가, 위법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 처분이 위법인지 또는 그 처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법한지는 행정법 공부 안 하면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내용이라는 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냈다고 할지라도 제소기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송달돼서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존재를. 위법 또는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아는 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안날이다. 불형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 불형인 총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들어와 있고요. 형식은 법규명령, 처분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가기준, 인가기준 그러면 내용이 법규명령, 처분기준 이렇게 하게 되면 내용이 행정규칙이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고, 선행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서 전력이 존재한다. 그것을 가중요건으로 해서 장래불이익이죠. 장래불이익, 후행처분. 판례는 그 장래불이익을 후행처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심하시고, 선행처분, 후행처분이라는 표현을 쓰면 마치 하자의 승계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장래불이익을 판례는 후행처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행처분을 영업정지 등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했다. 그러면 영업정지가 나왔다. 정지기간이 경과가 되었다. 효리상인가의 효리에 걸렸죠. 효리.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이익침해 상황은 해소가 된 상황이면 원칙적으로 협의의 수익은 없다고 볼 것인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인정이 된다. 원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하게 되면은 12조 1문의 원고적격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 보시지 말고, 취소를 구한다라는 얘기 안에는 회복되는 법률상이익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판례는 12조 1문과 2문을 모두 다 원고적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협의의 수익 얘기고 예외적으로 이제는 인정을 하죠. 과거와 같이 그 장래 위험이라는 것이 법률상 위험이어야 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위험도 인정을 하죠. 이러한 논리는 폐기가 되었고, 현재 필요한 것은 바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된다라고 판시를 했고,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고려하게 되면은 비록 판례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시행규칙 형식일 때 그것을 행정규칙으로 보긴 하지만, 비록 그것은 사실상 위험에 불과한 것은 맞지만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고려하면 따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는 충분히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취소의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여기까지가 소송요건으로서의 소외이익이죠.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일반적으로는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3심 대법원의 상고심에 있어서도 소송요건을 흠결하게 되면은 각하를 하게 됩니다. 다시 인정이 된다면 또 인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소송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라는 점, 이유는 왜 그렇죠? 법률심이긴 하지만 소송요건에 대한 문제는 이건 사실심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은 함께 내리게 됩니다.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다. 행정심판법 3조 2항의 내용입니다. 3조 2항 대통령이라고 했죠. 행정심판은 원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직근 상급 행정기관. 그러니까 자기 위 상급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행정부 내에서 진행하는 행정심판인데,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윗사람은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지만 국가공무원법 등과 같이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법과 같이 소청심사와 같은 행정심판 절차를 마련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소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 심판 청구의 대상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재결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심리 의결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행정심판법 47조 1항에서 얘기하는 불구분리 원칙입니다. 불구분리 원칙. 고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이겁니다. 고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판단을 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처분권주의의 근거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행정심판에도 처분권주의,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행정소송의 경우와 차이 없습니다. 허가 결정이 나와야 되고요. 당연히 이거는 결정 방식으로 나오게 되고 재결 아닙니다. 심판 절차에 관한 문제는 결정 방식이죠.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다. 이거는 소송 참가, 심판 참가, 행정심판의 심판 참가입니다. 그러면 제3자의 심판 참가와 행정청의 심판 참가,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가능한가? 그렇다 이거죠. 행정소송법은 16조에서 제3자의 소송 참가, 17조에서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송법은. 그러나 행정심판법은 20조 1항 2항 이렇게 들어갑니다. 20조 1항 2항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20조 1항은 제3자의 심판 참가, 20조 2항은 행정청의 심판 참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무효등 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사정 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인 처분을 그 심판의 목적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무효등 확인 심판, 무효등 확인 소송하면 무효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냐? 존치시킬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정 판결과 사정 재결은 인정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사정 판결과 사정 재결은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권력분리 원칙에 특히 판결은 반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행정심판법 44조 3항, 44조가 사정재결이고 44조 3항에서 무효등 확인 심판은 사정재결이 안 된다는 명문의 규정도 있고요. 더불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심지어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에서도 사정재결은 가능합니다. 무효등 확인 심판 이것만 안 되는 겁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행정청은 갑에게 A 사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게 지금은 철회인지 아니면 직권 취소인지 좀 알기는 힘든 상황인데 위성소 적발장이죠. 우선은 위성소 적발장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위법 성립 소급하면 직권 취소고 적법 후발 장래 이렇게 하면 이제 처리가 되겠죠. 현재는 뭔지 모르겠지만 갑이 이를 다투고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의 계속 중에 이건 뭐예요? 본안 소송 도중입니다. 본안 소송 도중 도적시다죠. 도적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소송 도중에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유 제시 때 처음에 제시했던 당초 처분을 다른 사유로 바꾸는 겁니다. 도적시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얘기고요. 면허 취소 처분에 새로운 사유 B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유 제시 때 제시한 건 A 사유, 지금은요 B 사유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서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지금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동이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푸셔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저 새로운 사유라는 표현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새로운 사유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을 때 저런 표현을 쓰는데 판례가 말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말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사동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판례가 새로운 사유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맥락을 보시고 파악하시고 처분 사유에 추가 변경을 널리 허용한다면 넓게 인정한다면 확대 인정하게 되면 처분의 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처분의 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침익적 처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현재 위법합니다. 내용의 하자가 있는데 저 처사 추변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서 처분이 적법한 걸로 인정이 돼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기각을 당해버리게 되면 원고의 방어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겠죠. 불축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처분 사유를 B로 추가 변경한다는 관할행정청의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당초 사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를 근거로 처분의 적법 위법을 판단하게 된다면 이겁니다. 다른 사유를 이제 주장한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면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A 사유와 B 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전제를 지금 깔고 있는 거죠. 인정이 되고 있다면 동일 상대방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사유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동일한 처분입니다.
동일 상대, 동일 내용, 동일 사유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동일한 처분인데 현재 상대방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용 고정시켜 놓은 상태고요. 사유마저 같다. 그러면 동일한 처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처분은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처분이 변경된 적이 없으면 처분 변경으로 인한 행정소송법 22조의 소변경 신청은 필요가 없을 테고요. 위와 같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심과 2심까지만 가능한 것이고 3심에 상고심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에 국한되는 것이죠. 법적인 문제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새로운 사유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실 문제의 심리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사실심까지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법률심에서는 주장해봐야 판단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게 없습니다. A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이 될 수가 있다. 만약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며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이 될 수가 없고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물의 동일성이 인정이 될 수가 없고 소송물이 변경이 되면 그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요구하게 된다. 다음 문제 17번.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법은 그 배상 책임의 주체를 국가와 공공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죠? 헌법 제29조 1항에 보시게 되면 헌법은 29조에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29조에서는 국가와 공공단체라고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단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이 공공단체라는 것은 지자체와 함께 기타 공법상 법인, 기타 공법인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국가배상법은 2조도 5조도 다 마찬가지고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둘 다 마찬가지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까지만 인정합니다. 거기까지 인정하고 기타 공법상 법인은 빠졌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된다라고 국가배상법 상기합니다. 상기하고 국가배상법 제3조의 2 제1항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해와 이익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이익 부분을 상기하고 배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재판 청구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아서 지금은 국가배상법 제9조에서 배상심의위원회 배상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거의 배상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국가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국가배상 청구도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5년 안에 행사를 하면 됩니다. 소멸시효는 5년이 되는 것인데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르게 되면 다른 법률 그리고 국가배상법 그리고 민법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 적용이 가능하고 민법 제766조에 보시게 되면 알게 되면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66조에 5년보다 짧은 기간, 단기간일 때는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안다라는 것은 그 가해 공무원과 국가 사이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알고 또한 지금 하는 행위가 직무집행 행위라는 것까지 엄격하게 알아야 됩니다. 엄격하게 알면은 그때는 3년이 맞습니다. 그때는 3년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18번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을 하여 철거명령이 중요한 건 아니고 계고가 첫 번째 최초계고다. 최초계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철거촉구 및 대집행의 뜻을 알리는 2차 계고를 했다고 했을 때 둘 다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그것이 아니라 2차 계고라는 것은 그 대집행 일자가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거에 의해서 새로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라고 보게 되죠.
계고 처분의 법적 효과는 계고가 처분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법적 효과는 그 행정청에게 대집행 영장 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처분이라고 보게 되는 것인데 2차 계고를 했다라고 해서 새롭게 대집행 영장 통지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1차 계고에 의해서 이미 인정된 것이고요.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대집행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그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 제2조입니다. 2조에는 요건이 나오고 요건에서 공작보형 이렇게 나오죠. 공작보형. 공법상의 의무 불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대체적인 자기 의무 불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보충성 원칙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고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맨 끝에 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재량행위로 되어 있고요. 이 맨 끝에 있는 부분에 형량, 이익 형량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재량행위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대집행의 출발을 알리는 계고, 계고는 준법률 행위적 행진으로서 통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대집행의 출발을 알리는 거고 대집행 자체가 재량이기 때문에 그 재량이 계고에 반영돼서 계고도 재량이다. 이렇게 같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부자기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부자기 의무를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있다면 부자기 의무를 자기 의무로 전환하는 규정 이런 걸 우리가 전환규범이라고 하게 됩니다. 전환규범. 전환 명령의 근거 규범을 전환 규범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건축법 제11조 1항에 따라서 불법 건축물입니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게 되면 불법 건축물은 이거는 부자기 의무 위반입니다. 부자기 의무 위반 건축법 제11조 1항에 따르게 되면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반대 해석하게 되면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자기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위반된 겁니다. 이건 부자기 의무 위반이고 그 다음 여기서 전환 명령이 들어가는 게 바로 시정명령, 철거명령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철거명령의 근거가 바로 제79조 1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부자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철거명령에 의해서 자기 의무가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전환규범은 79조 1항을 말하는 겁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로 바꿔줘야만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질 테고요. 대집행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의 공익을 해야 할 것, 심의 공익을 해야 할 것, 이익 형량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 보충성 원칙도 같이 대집행법 제2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공작보형의 뽀 부분입니다. 뽀. 다음 19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허가에 붙인 기한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부당하게 짧지 않고 적정한 기간이라면 원칙대로 해서 주된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이 될 테고요. 그러면 존속기간이 지나면 주된 행정의 효력은 자동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짧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주된 행정행위의 갱신기간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갱신기간, 행정행위로 쳤을 때 갱신기간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로 보면은 갱신기간이 되는 거고 짧을 때는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 된다. 다시 말해 부간의 존속기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당하게 짧을 때는 행정행위의 갱신기간, 부간의 존속기간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고요. 행정기관의 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렇죠? 주체하자 얘기하는 겁니다. 주체하자는 판례각,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라고 보고 있는데 주체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사유로 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것이 자치 사무라거나 아니면 그것이 단체 위임 사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위임 사무라고 한다면 이 자치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를 권한 위임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 권한 위임은 반드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치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한 규율은 조례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무 위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고 사무 위임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근거로 권한 위임을 해야만 적법합니다. 기관 위임 사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규칙으로서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 위임 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권한 위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규칙, 사무위임 규칙, 여기를 사무위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거를 근거로 권한위임을 하게 됐다. 이걸 근거로 권한위임을 했고요. 권한위임을 이렇게 했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권한위임은 위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죠. 적법하게 법적 근거를 구비하지 못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임청이 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권한위임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주체하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조례나 규칙의 위법성이, 이것이 위임의 위법성으로 넘어왔고, 그 위임의 위법성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체하자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위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기준은 여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법규명령, 조례나 규칙이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지금은 지방자치법 22조, 23조에 위반된 것이고, 그 위반되는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여기로 보게 되면 명백하지가 않은 것이고, 이 명백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땐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체하자일 때. 집중호우로 제방의 도로가 유실되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서 익사해버린 경우에 사고당 내일 집중호우가 50년 빈도라고 했습니다. 50년 빈도. 최대 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불가항력이라고 보게 되면 안전의무 위반이 성립이 될 수 없고, 그러면 설치관리 하자가 인정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불가항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과연 국가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손해 발생을 예측 회피할 수 있겠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인데, 판례에 따르게 되면 50년, 100년 정도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500년 정도 이상이 돼야 하지만 불가항력 수준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의 존부, 취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객관적 위법성이죠. 객관적 위법성이 되는 것이고, 그 판단 자체에만 미친다. 기판력은 기속력과 달리 판결 주문에만 미치게 되는 것이며, 판결 주문은 그 취소의 소송물, 즉 심판 대상이 되었던 내용에 대한 결론만 적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물이 처분의 위법성 존부고,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만 미치는 거니까 소송물과 동일합니다. 여기에다가만 기판력이 미치고, 기속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결 주문과 함께 판결 이유에까지도 미치기 때문에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 사유가 바로 그 객관적 적용 범위가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은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원래는 국세입니다. 국세징수법은 원래는 국세에 있어서의 강제징수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개별법들이 강제집행의 일반법은 오직 행정대집행법 한 개밖에 없는 건데 일반 법이다라고 안 했습니다. 지위를 갖는다라고 했죠. 지위를 갖는다. 각각의 개별법들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라고 하여 국세징수법을 전부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과 체납처분이죠. 독촉, 압류, 공매, 청산. 독촉과 여기가 압류, 공매, 청산입니다. 압류, 공매, 청산. 그리고 그 체납처분은 압류, 매각, 공매, 청산의 단계로 해서 강제징수 절차는 전체적으로 4단계, 독촉, 압류, 공매, 청산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압류는 체납 국세의 징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보존한다. 체납자의 재산을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납세자가, 납부 의무자가 그것을 처분하는 등을 방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본인 재산이지만 팔 수 없도록 제한을 해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처분이 맞다. 압류는 일반적으로 뭐로 보게 됩니까? 압류는 일반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다 라고 파악을 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이죠. 수인 하명. 따라서 그 처분성 인정되는 게 맞습니다.
독촉과 체납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 바로 취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 과세 처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국세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국세입니다. 그러면 지방세와는 달리 국세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국세 처분은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과세 처분을 불이행을 하게 되면 강제징수 절차를 들어가 가지고 독촉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독촉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청산만 처분이 아닌 것이고 앞에 있는 세 개는 전부 다 처분이 맞죠. 얘네들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즉 취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전체로서 하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그다음 맨 앞에 있는 이 친구한테 필요주의가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도 취소를 제기할 때 전부 다 필요주의가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무효확인 소송이라고 한다면 그럴 땐 무효확인 소송에는 전치주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테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은 즉 여기에 있어서도 필요주의가 적용된다라는 내용은 국세기본법 56조 2항에 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